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인생의 쓴맛을 2번이나 경험한 여성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이 좀 서글프지만 두 사람과의 잘못된 인연이 인생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털어놓으려고 해요. 저는 대학 때부터 취업보다는 창업에 뜻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취업해도 한 달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했죠. 창업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업을 하셨기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번 초기 투자금을 모두 날렸으니까요. 마카롱 가게를 열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신통치 않더군요. 그때 저는 자존감이 엄청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괜찮다고 젊었을 때 실패는 돈 주고도 하는 거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없이 작아지더군요. 창업을 위해서 마카롱 만드는 것만 열심히 했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게 아무래도 실패의 원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즈음 저는 첫 남편을 만났어요. 그 또한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죠.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의 당당함에 매료돼서 곧바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완전히 콩깍지가 씌었달까요? 아니면 제가 실패한 것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건 저도 원한 거였고 남편도 동의를 해주었죠. 그 당시에는 제가 사업에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위축이 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얼마 안 가서 이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사사건건 남편과 부딪혔던 것이죠. 자기야, 어디야? 거기는 누구랑 갔어? 왜 그 애랑 간 거야? 그 애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앞으로는 어디 나갈 때 나한테 누구랑 가는지 꼭 얘기해줘. 알았지?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낮 시간에도 제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남편이 너무 고맙더군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강도는 점점 세져만 갔어요. 자기야, 어디야? 내가 어디 나가기 전에 말하고 나가라고 했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여보, 나 여기 집안 마트야. 저녁거리 사려고 잠깐 나온 거라고. 근데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야 돼? 간단히라도 나한테 말할 수 있잖아.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나는 안심이 된다고. 그리고 내가 그때 말한 거 CCTV 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안전을 내가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잊지 마. 안 돼, 여보. 그건 나 지금도 매일 집에만 있는 거 몰라? 점점 이 생활이 너무 갑갑해지고 있어. 근데 CCTV까지 달면 내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살게 되는 거잖아. 그건 싫어. 나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당신 의처증인 것 같아. 뭐? 의처증? 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니까 이제 내가 만만해? 아니 어디 나갔다 오는지 말해달라는 게 그게 의처증이면 대한민국 남자들 다 의처증이게? 저기 아줌마,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요.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마도 이때부터 첫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의처증이라는 단어를 그 누구보다 끔찍하게 싫어했죠. 왜냐하면 본인도 자신의 상태를 예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전화로 다툰 그날 집에 있다가 저는 날벼락까지 맞았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이죠. 어머, 누구시길래 함부로 집에 들어와서 이래요. 남편이 시켰어요? 네네. 저희도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자꾸 외도를 하시니까 남편분께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남편분과 상의를 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외도를 많이 하니까 남편분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안의 CCTV를 제 손으로 다 부셨어요.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남편도 보란 듯이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도 저의 화를 그렇게 보란 듯이 보여줬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동물도 아닌데 이런 우리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안방에 불을 끄더군요. 그때 도망을 갔어야 했는데 순간 너무 무서워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그런 저를 보면서 웃더니 남편은 이불을 제 위로 덮은 채 저를 때렸습니다. 그때의 일들은 길게 말하기도 싫어요. 저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경찰에 가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불을 끈 채 저를 때렸지만 그 외의 모든 상황들은 남편이 설치해 놓은 CCTV 안에 다 찍혀 있었죠. 제가 그렇게 맞으면서도 살 줄 알았던 걸까요? 남편은 경찰에 바로 신고한 저를 보더니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악몽 같았던 그날의 일들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죠. 이혼 후 저는 아주 긴 슬럼프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희야, 엄마가 요즘 너를 보면 너무 힘들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거야. 엄마 아빠 속이 다 문드러질 것 같아.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니까. 다 그 자식이 잘못한 거라고. 1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힘들어하고 아파한 거야. 정신과 치료도 시작해보자. 어? 우리 딸 아직 너무 젊고 예뻐. 그러니까 우리 좀 더 노력해보자. 어느 날 엄마는 집에만 있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설득을 하더군요. 제가 어지간히 걱정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마냥 힘들고 슬퍼할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일도 사랑도 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뭘 시작해야 할지도 너무 막막했죠. 그런 제게 아버지는 귀에 솔깃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 지희야. 아니, 너는 뭐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그 자식 일은 우리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자. 내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런칭하려는데, 우리 딸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도시락 사업 어떠니? 우리 딸은 창업이 체질이라며. 자기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지난 일들도 금방 잊을 거야. 응? 그렇게 해보자. 아버지는 제게 도시락 사업을 해보자고 미끼를 던지셨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솔깃했어요. 알 수 없이 일을 하고 싶어지더군요. 아버지가 돈을 대주신다고 하니 뭐든 새롭게 처음부터 다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죠. 아버지는 그날 저의 창업 욕구를 건드리기 위해 아무 얘기나 했다는 사실을요. 알겠어, 아빠. 나 한번 도전해볼게. 음식점이라면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동안 다 큰 딸 걱정하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서 살아볼게요. 그렇게 저는 사업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아버지는 도시락 사업이 아니어도 뭐든 좋다고 했는데 저는 왠지 도시락 사업에 꽂혔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저는 바로 메뉴 개발에 나섰습니다.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한 고퀄리티 도시락을 개발해 나갔어요. 저는 정말 잠도 안 자고 메뉴 개발을 했고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 재료 공급처를 알아봤죠. 하루 종일 일만 해서 그런지 불면증은 싹 다 잊게 되더군요. 몸이 고돼서 다른 생각할 새도 없이 하루하루를 너무나 알차게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생을 해서 그런지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의 발길은 이어졌어요. 건강식을 위주로 도시락 메뉴를 짰기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좋아하셨죠.
가격대가 비쌌지만 좋은 재료였고 맛도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2년여 만에 아버지한테 빌린 임대료를 다 갚고 초기 리모델링 비용도 다 갚을 정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욕심을 더 내서 직원들을 채용했죠. 5명까지 직원들이 늘어났을 때 저는 안정적인 거래 공급처가 몇 개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 월급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저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거래처에 갔다가 상사에게 혼이 나고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뜻밖의 호감이 생겼던 것이었죠. 그 호감은 연민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이에게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부장님, 잠시만요. 아유, 왜 그렇게 이 직원만 괴롭히세요?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다가 안 되겠어서 끼어드는 거예요. 요즘은 직장 상사 갑질도 처벌 대상이라는 거 모르세요? 유 대리가 착해서 그렇지 밑에 직원들한테 이러시면 요즘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혼내지는 마세요. 네? 아니, 김 대표가 왜 나서요? 나원 참. 유 대리가 워낙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한 소리 한 것뿐이야. 툭 하면 갑질한다고 그러질 않나. 아예 어디 무서워서 직장 생활 하겠어? 김 부장은 제 말이 무안했는지 사무실을 나가시더군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부장님에게 혼나고 있던 유 대리님이 저를 보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해왔죠.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이상했어요. 유 대리님을 꼭 안아주고 싶었으니까요. 예전에 저를 보는 것만 같아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구박당하고 멸시당했던 그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다시 지나갔죠. 감사해요, 대표님. 별일도 아닌데 저한테만 꼭 저러시더라고요. 이래서 직장 생활을 때려치우는 건가 봐요. 김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취업만 생각하는데 창업할 생각을 하시고 성공까지 시키셨으니 저는 그런 강단이 없어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늙어가겠죠. 이런 말하고 있으니 괜히 서글프네요. 아유,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걸요. 대리님도 힘드시면 일 그만두세요. 까짓것 굶어 죽겠어요? 안 그래요? 굶지는 않아도 더 힘들어지겠죠. 왜 다들 그러잖아요. 회사 나가면 정글이라고. 저는 그저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 생활이 오히려 편해요. 유 대리님은 애써 웃어 보이면서 제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아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았죠. 목소리 톤이 너무 다운되어 있어서 어떤 연민까지 느껴지더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어쩌면 전 남편과 너무 다른 모습을 그에게서 본 것 같아요. 무언가 보듬어주고 싶었달까요? 이후 저는 틈만 나면 유 대리님이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바로 연인이 되었죠. 저는 한번 이혼했다는 얘기도 다 털어놓았어요. 이미 회사 사람들끼리 거래가 있던 터라 그런지 다 알고 있더군요. 그런 건 저희의 연애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실 이해가 안 갔어. 당신처럼 똑 부러진 사람이 이혼을 했다는 게 말이야. 근데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더라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혼한 것도 그리고 그 이유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동안 왜 한 번도 그런 내색도 안 한 거야? 고마워 자기야. 나 사실은 첫 결혼에 실패하고 난 뒤에 연애 같은 건 죽어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더라. 나를 다 이해해주고 뭐든지 내 편인 것 같아서 늘 고마워. 저는 남자친구의 품에 안기면서 말했습니다. 저의 아픔까지도 이 남자는 다 사랑해주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더군요. 그동안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고맙기만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전 남편과는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더 빠르게 사랑에 빠진 것 같기도 해요. 얼마 안 가 저희에게는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죠. 남자친구는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자기야, 나 사실은 결혼은 아직 조심스러워. 전 남편하고 안 좋아서 그런가 봐. 그래도 자기랑 매일 같이 있고 싶어. 어떡하지? 나도 자기랑 매일 같이 있고 싶지. 자기가 아직 결혼은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동거라도 할까? 우리 아이한테 아빠 목소리도 들려줘야 하지 않겠어? 혼인신고는 아이 태어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거야. 자기야, 고마워. 내가 무슨 말만 해도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서. 아휴, 나 복 받았나 봐.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이까지 찾아와 줬으니까. 사랑해, 자기야. 저희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임신한 저를 위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밤에는 마사지도 해주었죠.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 일도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직원에게 맡겨놓는 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을 저 대신 영입하는 것이었죠. 자기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 그 회사 그만두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사실 예전부터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어차피 이제 내가 출산하고 아이 돌 전까지는 자리를 비워야 하잖아. 그 기간만이라도 당신이 우리 회사 일을 도와준다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는 리더로서의 자질은 좀 부족했지만 꼼꼼하고 다정한 편이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회사 일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었기에 큰 무리는 없었죠. 그런 제 말을 듣고는 남자친구가 저보다 더 좋아하더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이, 정말? 아이, 나야 너무 고맙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다. 나 열심히 할게. 당신이 읽어놓은 사업, 내가 더 노력해서 매출을 더 올려놓을 거야. 그럼 내 제안 받아들이는 거지? 고마워, 자기야. 그동안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들긴 했나 보네. 진작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 할 걸. 이런 능력자를 그 회사 사람들이 왜 몰라주는지 모르겠다. 암튼 우리 회사는 대표 없어도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을 거야. 그래도 대표가 있어야 직원들도 긴장해서 일을 하니까 잘 부탁해요, 부사장. 저는 남자친구에게 부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더군요. 자기가 부사장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러는 동안 아이를 출산하고 집에서 육아를 전담했어요.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던 터라 산후조리를 핑계 삼아 그동안 지쳐있던 건강도 보강을 해야 했죠. 남편도 그때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업 공부를 한다고 이런저런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니 든든했어요.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했죠. 뿐만 아니라 퇴근해서는 아이도 잘 돌봐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없이 행복하더군요.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죠.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히 저녁도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들만의 작은 결혼식이 된 셈이었죠. 아쉽거나 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그렇게 제안을 했었죠. 그러다 저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면 아이를 보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이었죠. 살림이나 한다고 주변에서는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와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 밑에서 일했던 직원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대표님, 언제까지 회사 비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대표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점점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이제 우리 가게만 서울에 3개고 앞으로 지역까지 확장해 나가려면 대표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요. 아이도 좋지만 회사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는데. 직원은 회사의 모든 사정을 다 잘 아는 개국 공신과 같은 아이였습니다.
평소 저에게 직언을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대표 자리의 공석에 대해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저 대신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직원에게 대표 자리를 넘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귀를 하거나 남편에게 대표 자리를 줄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게 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한 5년까지는 아이가 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아이와 애착 관계도 형성이 잘 되니까요. 그때쯤이면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공백기 동안 대표 업무를 해줄 얼굴 마담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이런저런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서진아, 혹시 네가 대표 자리 해볼 생각은 있어? 젊은 여자가 대표라고 하면 무시하고 얕잡아 볼 수도 있을 텐데 괜찮아? 아유, 아니요. 저는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그 자리를 맡겠어요. 저는 제 밑에 직원들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대표님이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아이 키우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해. 아직은 아이한테도 엄마가 필요하고 무책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도 좀 이해해주라. 아, 그럼 서진아, 일단 우리 남편을 대표 자리에 올려놓으면 어떨까? 중년 남성이면 그래도 어디 가서 꿀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그동안 부사장 역할하면서 많이 공부했을 거고. 그렇게 할까? 저희는 상관없죠. 어차피 이 자본금들 다 대표님이 투자를 하신 거니까. 그래도 대표님, 너무 오래 자리 비우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직원과 통화를 하고 대표 자리에 남편을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 얘기를 먼저 꺼냈죠. 힘들겠지만 당분간만이라도 당신이 대표 자리에 앉아달라고요. 뭐? 정말? 내가 대표라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니다. 나도 이젠 자신감이 좀 붙었나 봐. 예전에 내가 아니지. 회장님, 내게 맡겨만 준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았는지 제게 회장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아, 유 대표, 자네가 그렇게 일을 잘한다면서? 내 자네를 우리 회사의 대표로 임명하겠네. 회장님 없는 동안에 회사 잘 부탁하네. 하하. 저는 남편에게 웃으면서 대표직을 물려주었습니다. 장난처럼 말을 주고받았지만 저는 남편이 잘할 거라고 믿었죠. 그러는 동안 저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고급 양복을 여러 벌 맞춰주었어요. 회사 명의로 차량도 외제차로 구매해 주었죠. 그건 제가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봤더니 저를 끌어안고 너무나 좋아하더군요.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진짜 내가 타도 되는 차야? 와, 고마워. 진짜 감동이다. 당신은 진짜 대인배야. 자기야, 아유, 이 정도는 돼야 대표 소리 듣지. 안 그래? 양복까지 입고 있으니까 진짜 회사 대표 같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직원 같았거든. 자기 열심히 하라고 사주는 거니까 우리 회사 대표로서 잘해줘. 알았지? 남편은 제 선물에 감격해서 눈물도 글썽거렸습니다. 그걸 보니 진작 해줄 걸 싶더군요.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면 늘 제 일을 도와주고 육아도 도와주는 것도 너무 고마웠죠. 재혼하고 나서는 정말 악몽 같았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대표가 되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인가 손목에 고급 시계를 차고 왔더군요. 그건 자기가 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걸 따라하고 싶었나 보다 하고 저는 웃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좀 놀랐죠. 그 시계가 한두 푼이 아닌데 말이죠. 문제는 과소비가 점점 심해져 갔다는 것이에요. 남편의 쇼핑은 그날 이후 더 자주 발견되었죠. 처음에는 귀엽게 보였던 것들이 점점 선을 넘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분명 자기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소비였으니까요. 이후 점점 심각성을 느낀 건 직원의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잘 지내시죠? 대표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번번이 회사 명의로 고가의 물품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야 좀 싸다면서요. 그건 대표님도 다 알고 있다고 하셔서 따로 전화 안 드렸던 거고요. 정말? 우리 남편이? 어쩐지 요즘 지출이 너무 심하다 했어. 이를 어쩌니? 근데 문제는 자꾸 회사 돈에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출 내역에도 없던 대외비, 접대비를 만들어버려서 쓰고 계시다고요. 저희가 누굴 그렇게 접대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돈을 가져가서 써버리시니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요. 가지고 가서 써봤자 그게 얼마 할까 싶었던 것이죠. 회사 돈에 손을 대? 도대체 얼만데 그래? 대표니까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저희도 처음엔 다 넘어갔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총무팀한테 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대략 2년 동안 2억 이상을 쓰셨다고요. 오늘도 1,000만 원 그냥 쓰셨고요. 갑자기 대표 되시더니 너무 변하셨어요. 지금 회사 직원들도 분위기 안 좋아요. 정말? 그냥 막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 큰일이네. 대표 남편이면 더 조심하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다니. 아유, 서진아, 미안해. 네가 그 자료들 좀 취합해주고 직원들 입단속 좀 시켜줘. 알았지? 나도 남편한테 얘기할 거니까. 저는 속상한 마음으로 직원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애만 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더군요. 대표가 되더니 진짜 자기가 재벌이라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더군요.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더니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드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큰일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문제는 대표 자리에서 다시 부대표로 내려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도 우리 아이의 아빠고 사랑하는 남편이니까요. 그런데 직원이 전화를 끊지 않고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어요. 제가 더 챙겨야 할 일이 있나 싶어서 긴장이 되더군요. 서진아, 나한테 더 할 말 있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해. 우리끼리 뭘 망설이고 그래? 대표님, 진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 엄청 고민했어요. 이건 두 분의 사적인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저 대표님 진짜 친언니처럼 생각하는 거 알죠?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하는 거예요. 알지. 나도 너를 진짜 친동생 이상으로 아껴. 그러니까 회사의 중요 업무를 너한테 맡기고 나온 거고.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사설이 이렇게 길어? 설마 너 연애하냐? 아니요. 제 일이면 이렇게 속이 타지도 않아요. 글쎄, 대표님이 거의 자리에 없다고요. 어딜 매일 나가시는지 말씀도 안 하시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요. 나갔다 오면 향수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뭐? 매일 나간다고? 내가 전화하면 항상 회사에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향수 냄새? 어머머, 얘 좀 봐. 지금 무슨 상상하는 거야? 에이, 설마. 미안하지만 그건 진짜 아니야. 우리 남편 요즘 좀 헛바람이 든 것 같긴 해도 나랑 우리 애한테 얼마나 잘한다고. 그럴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알았지? 서진이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섣불리 오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직원과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두부를 사러 가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여전히 국산 소형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켰더니 오랫동안 주차장에만 세워둔 탓인지 방전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른 남편의 차를 탔습니다. 제가 사준 외제차였죠. 역시 비싼 차라 그런지 좋긴 하더군요.
업무용이긴 해도 남편이 거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차였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됐지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제가 사준 차였으니까요.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얼른 마트를 다녀와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말이라 그런지 마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만 30분이 걸리더군요. 아침부터 차량이 방전되어서 이것저것 해보느라 늦어졌는데 이제는 마트 주차장까지 길이 막히고 있으니 주말 오전 시간이 너무 아깝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답답하고 심심해서 내비게이션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직원이 전화해서 했던 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믿고 있었지만 남편의 동선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일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맛집과 지역 명소, 카페 이름들이 검색이 되었더군요. 맛집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걸까요? 거래처도 아닌 이런 곳으로 매일 오갔다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귀띔해 주었던 얘기가 정말 사실인 것 같아서 씁쓸하더군요. 게다가 돈도 많이 쓰고 다니고 저는 점점 불길해졌어요. 내비게이션 목록을 저는 일일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더군요. 그 중에는 술집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차를 돌려서 집으로 향했어요. 이런 걸로 고민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저는 바로 내비게이션 목록을 보여주고는 상황을 설명하라고 말을 했죠. 자기야, 이거 다 뭐야? 이런 곳에는 왜 가는 거야? 어제 자기 차 타고 나갔다가 본 거야. 도대체 일은 하고 다니는 거야? 직원들이 뭐라는 줄 알아? 이러고 다니라고 내가 차를 사준 줄 알아? 당연히 메뉴 개발하려고 다니는 거지. 그 맛집들 보면 장난 아니게 장사 잘 되거든. 우리도 그런 노하우를 배워야 하잖아. 근데 자기 이런 걸 왜 보는 거야? 내 차는 언제 탔고? 뭐? 내 차? 맞긴 하지. 내가 사준 자기 차. 그렇게 비꼬지 마. 자기가 사준 거긴 해도 내 차잖아. 그럼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지.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도 있는 거고. 근데 직원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참. 회사 대표가 하는 일인데 직원들한테 일일이 말하고 다니까? 나한테 회사를 맡겼으면 날 믿고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야? 남편은 기분이 나쁘다면서 다른 얘기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도대체 업무 시간에 어딜 다니냐고 물었을 뿐인데 그게 기분이 나쁜 것 같더군요. 엄연히 자기 차라면서 그걸 왜 몰래 탔냐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히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러라고 차를 사준 게 아닌데 말이죠. 자기야,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업무용 차로 대체 뭐하고 다니냐고 내가 묻잖아. 나는 자기 와이프 이전에 회사 대표라고. 당신이 지금 대표 명함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 모든 걸 책임지는 실질적인 대표니까 나는 알아야겠어. 도대체 그 차 타고 뭐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바지 사장이라는 거잖아.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데 직원들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 나는 그냥 그 시간에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업무를 하는 거야? 차라리 대표라고 명함도 주지 말지 그랬어. 그럼 그냥 직원이니까 당신이, 아니, 대표님이 묻는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는데 말이야. 남편의 대답은 갈수록 더 가관이었습니다.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더군요. 아찔했습니다. 남편의 말투와 태도가 예전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러니 더 이상 대화는 불필요했어요. 제가 말을 하면 남편은 기분 나쁜 티를 냈고 그 모든 게 남편의 차를 탄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그래도 자기야, 지금 당신은 나를 회사 대표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직원한테 업무 지시하듯이 말을 했다고. 미안해. 나는 그냥 더 잘해보려고 시장 조사를 다닌 건데 그런 게 대표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안 할게.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남편의 말과 다르게
제가 더 미안해져 버린 상황이 되었죠.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당신 차를 탄 것부터가 잘못이겠지. 나 좀 쉴게. 저는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차를 탄 게 애초에 잘못이었죠. 이렇게 기분이 상한 채로 대화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해결된 것도 의욕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로 말이에요. 다음날 남편은 보란 듯이 차를 놔두고 출근했더군요. 그 외제차를 두고 간 건 저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했죠.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면 남편이 화를 낼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노력도 저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의문의 여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여보세요? 혹시 유승학 대표님 와이프 되세요? 전화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순간 움찔했어요. 지금껏 대표로서 전화를 받았지 대표의 와이프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목소리가 굉장히 젊게 느껴지는 여성이어서 뭔가 꺼림칙했죠. 그래도 느낌만 그랬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승학 대표의 애인입니다. 제게 일이 좀 생겼어요. 유감스럽지만 당신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과 진지하게 얘기 나눈 결과 당신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는 답을 들었고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대표님과 헤어져 주셔야겠습니다. 의문의 여자는 제게 어이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껏 예의를 차리면서 말이죠. 저는 그 상황이 기가 차더군요. 저기요, 지금 연기학원 다녀요? 부잣집 사모님 연습해요? 말투가 왜 이렇게 거지 같아요? 그리고 대사 연습 좀 더 해요. 어디서 보이스피싱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상대는 젊은 여자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무진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부잣집 사모님 연기를 하고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상간녀의 말에 감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지금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있다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뭐? 연기학원? 지금 제 말에 당황한 건 그쪽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표 사모님이 될 거니까 미리 연습한 것 뿐이에요. 그래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편하게 얘기하죠 뭐. 아까 제 말 다 들었죠? 저 지금 대표님 아이 임신했고 대표님이 당신하고는 헤어진대요. 그거 말해주려고 전화한 거예요. 저는 상간녀의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사고를 치고 마는구나 싶어서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래요? 대표님이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놈 당신이 가져요. 그리고 나머진 둘이 책임지고요. 네, 그럼요. 위자료도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양육비도 잘 보낼게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격이 시원시원하신 분인 줄은 몰랐네요. 일이 이렇게 금방 해결될 건데 귀는 왜 그렇게 벌벌 떨었는지. 상간녀는 기분이 좋은 듯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회사가 진짜 남편의 회사라고 착각하고 있나 보더군요. 실상은 쥐뿔도 없는 남잔데 말이죠. 네, 감사하네요. 근데 남편이 돈이 없는데 저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아이를 키울 능력이나 있을지. 당신도 참 재수가 없네요. 대표라고 하니까 진짜 대표인 줄 알았나 보네요. 사람을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덤볐어야죠. 암튼 이혼해 줄 테니까 쓰레기 잘 주워가요. 저는 끝까지 태연하게 그 여자에게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단순히 회사 돈을 쓰고 업무를 게을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쥐어준 대표 명함으로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다뇨. 점점 화가 나더군요. 그러다 저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를 만나고 다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빨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상간녀가 저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말을 안 한 모양이더군요.
남편이 진짜 대표가 아니라는 제 말에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바쁘겠죠. 암튼 저는 남편에게 할 말이 있으니 식탁에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지만 아주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자기야, 축하할 일이 있더라. 어쩜 나한테 그동안 말 한마디 안 했어. 저는 뜬금없이 남편에게 축하한다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묻더군요. 무슨 축하? 나 그런 거 없는데. 무슨 일이야? 사업이 어디 대박이 났어? 아니, 자기 애인이 임신했다면서. 그게 축하할 일이지 뭐야? 그리고 자기가 나랑 헤어지고 그 애랑 산다고 했다면서? 나는 뭐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애랑 잘 살아. 축하한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기만 했죠. 그런 제 말에 남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야, 미안해. 나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여자가 찾아왔어?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니, 이거 왜 이래? 그 여자라니. 대표님 사모님 될 줄 알고 한껏 들떠있던데. 애까지 생겼으니 결혼하고 책임져야지. 걔는 당신만 믿고 있던데 말이야. 나는 괜찮아. 당신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으니까. 나는 혼자 애 잘 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내일부로 모든 걸 다 내놓고 여기서 나가. 아, 위자료랑 아이 양육비도 보내야지. 아, 상간녀 소송도 넣을 거니까 준비하고. 아차차, 또 있네. 자기가 우리 회사에서 횡령해 나간 돈도 청구할 거야. 저는 아주 차갑게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 속은 찢어지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 소모 자체도 남편에게는 아까웠으니까요. 제 말에 남편은 거의 바닥에 코를 붙이고 빌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그 여자 꽃뱀이라고. 나는 그냥 몇 번 가지고 놀다가 버릴 생각이었어. 그 애도 내 애가 아닐 거라고. 제발 용서해줘. 내가 그 여자 다 정리하고 올게. 애 아빠가 못난 모습을 보이시네. 귀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어찌 됐든 여자를 만나서 잤고 그러니까 애가 생겼지. 나는 그것만으로도 당신하고 같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믿고 회사 대표직까지 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렸다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얌전히 사라져.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제 감정이 폭발을 하더군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남편은 정말 끝까지 정 떨어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끝까지 네 잘못은 없어? 네가 나를 그렇게 하찮게 보니까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은 안 해? 그래, 끝내라, 끝내. 내가 네 남편이지 종이냐? 말끝마다 대표직 내줬다고 생색은. 그래, 나도 이 회사 30% 지분은 가져야겠어. 당신 비운 사이에 내가 이뤄낸 성과도 있잖아. 안 그래? 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진짜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지분을 가지겠다고?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당신이 회사에서 뭘 했는데? 공금 횡령? 내가 안 그래도 직원한테 시켜서 그 돈 뽑아보고 있어. 2년간 2억을 업무 추진비로 썼더라. 그것도 나는 꼭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서 지분 얘기를 꺼내? 기가 막혀. 저는 말을 끝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저는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결혼까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니 더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저는 이혼을 선택하고 당당하게 싱글맘으로 살아갈 결심을 했죠. 이후 저는 일사천리로 이혼을 했습니다. 다른 거 재고할 것도 없이 빠른 결정을 했죠. 그리곤 보모를 들여서 회사 대표로도 복귀를 했습니다. 회사 안정화에 최선을 다했죠.
직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나긴 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직원들은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다면서 저를 응원해 주었죠. 모든 게 다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 소식도 들려오더군요. 그 상간녀가 도망을 쳤다고 말입니다. 전 남편이 회사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튄 것이죠. 게다가 상간녀 소송으로 내야 할 위자료도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 정도의 강단도 없이 나한테 덤볐나 싶어서 허탈하더군요. 전 남편은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은 제가 걸어놓은 소송들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었을 테지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에 망가지기도 한다는 걸 저는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대표 명함을 주고 믿고 맡겼을 때 잘했어야죠. 바람이나 피우고 다녔으니 그 죗값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남편이 딴짓을 하는 이야기였네요. 사연자님이 이래저래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2번이나 악연을 만났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회사 일 열심히 하시고 아이 잘 키우시면서 사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